그 아이 보호자 누구십니까? 노숙자 박성호 씨의 손이 공중에서 멈춥니다. 아이를 안은 팔에 힘이 빠지며 숨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주변 시선이 한순간에 몰립니다. 8배 전 지하철 계단 아래에서 울던 아기였습니다. 그날 밤 이름도 없이 품에 안았던 아이입니다. 버려진 줄로만 알았던 그 아이가 지금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의 가방에서 꺼내진 서류 한 장이 박성호 씨의 시선을 붙잡습니다. 이 보호 조치는 아이를 살리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이 만남은 우연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선택의 끝을 함께 해주세요. 보호기관 상담실의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박성호 씨는 아이의 손을 잡은 채 플라스틱 의자 앞에 섰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펼치며 자리를 가리키지만 박성호 씨는 앉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그의 바지 끝을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호자 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자의 목소리는 절차를 따르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박성호 씨의 입술이 열렸다가 다시 닫힙니다. 8배 전 지하철 계단 밑에서 울고 있던 아기를 안아 올렸던 그날 밤의 일이 떠오릅니다. 그때도 이름을 물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 의자에 앉아 기다리던 새벽 4시 아무도 그를 보호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친족관계 증빙이 없으면 임시 보호 절차로 진행됩니다. 서류 위로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울립니다. 박성호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8배 동안 매일 아침 아이를 깨우고 빵을 나눠 먹고 함께 걷던 시간뿐이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도 없었고 고용계약서도 없었으며 통장 잔고도 5자리를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담당자가 아이를 향해 시선을 옮깁니다. 보호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니?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성호 씨의 옷자락을 쥔 손에 더 힘이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담당자는 펜을 내려놓고 다시 서류를 들춥니다. 법적 보호자라는 공란으로 남았고 현재 거주지 역시 기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박성호 씨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합니다. 거리 건너편 공원 벤치가 보였습니다. 어젯밤 그곳에서 아이를 재웠던 담요가 아직 그의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화면을 확인했고 박성호 씨는 그 타자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멈출 때마다 담당자의 한숨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현재 주소지가 없으시면 통지서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담당자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박성호 씨는 그 서류를 보았지만 무슨 내용인지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담당자는 그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소득 증빙, 건강보험 가입 여부,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박성호 씨가 채울 수 있는 항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임시 보호조치 동의서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박성호 씨의 손이 펜을 향해 움직입니다. 하지만 종이 위에 닿기 직전 멈춥니다. 아이가 그의 손등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시계를 보고 다음 예약 시간을 확인하며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시설 배정까지 약 2주 소요됩니다. 말이 끝나자 박성호 씨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가 펴니다. 2주, 14일, 336시간. 그는 시간을 세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8회 동안 매일 시간을 세며 살았습니다. 도서관 개관 시간까지 2시간, 급식소 배식 시간까지 4시간, 벤치에서 보낼 밤 시간 10시간. 하지만 2주 뒤의 시간은 그가 셀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한 장 더 꺼냅니다. 아동 학대 예방 교육 이수 기록이 없으시네요.
박성호 씨는 그 단어를 들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학대. 그 단어가 자신과 아이 사이에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방 안에서 그 단어는 공식 기록의 일부가 되고 있었습니다. 법적 요건 미충족 시 보호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박성호 씨는 담당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보고 있었지 그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박성호 씨에게 남은 것은 자격이 아니었습니다. 8회 동안 매일 밤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열이 있는지 확인하던 습관이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아이의 신발부터 먼저 말리던 순서였습니다. 그것들은 서류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지나가고 다른 방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건물 안에는 박성호 씨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을 것이었습니다. 같은 서류를 받아들고 같은 질문을 받고 같은 침묵 속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담당자가 물컵을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 동작을 보며 자신도 목이 마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물을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움직이지 않았고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발견 당시 상황 진술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담당자가 새 양식을 프린터에서 뽑아 박성호 씨 앞에 놓습니다. 발견 일시, 발견 장소, 발견 당시 아동 상태, 신고 경위, 그 이후 보호 과정. 박성호 씨는 펜을 들었지만 척 칸조차 채우지 못했습니다. 2017년 12월 18일 밤 10시 30분경. 그 숫자는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박성호 씨의 가방을 만졌습니다. 가방 끈이 살짝 흔들렸고 안에서 담요가 보였습니다. 담당자는 그것을 보았고 시선이 잠깐 거기 머물렀다가 다시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담요는 낡았고 구석이 헤어져 있었으며 여러 번 빨아서 색이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8회 동안 아이를 덮어준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진술서는 다음 방문 시 제출 가능합니다. 담당자가 양식을 봉투에 넣어 박성호 씨에게 건넸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것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담요 옆에 놓였습니다. 담당자는 다음 상담 일정을 확인하며 달력을 펼쳤습니다. 사흘 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날짜를 기억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박성호 씨의 옷자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는 그 모습을 보며 키보드를 두드렸고 박성호 씨는 여전히 펜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상담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계속 흘렀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 소리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10까지 세었을 때 담당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성호 씨와 아이가 일어섰습니다. 담당자는 문까지 배웅하지 않았고 박성호 씨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아이의 손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 손을 꽉 쥐었고 두 사람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공공 도서관 3층 열람실 창가 자리에 박성호 씨와 아이가 앉아 있습니다. 낡은 담요가 가방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그 담요는 작년 겨울에도 그 전 겨울에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아이는 수첩을 펼쳐 무언가를 적고 있었고 박성호 씨는 그 옆에서 신문을 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도서관 직원이 수레를 밀고 지나갑니다. 반납된 책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퀴 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지고 다시 조용해집니다.
박성호 씨는 그 소리의 패턴을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경로,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아이가 수첩에 숫자를 적습니다. 오후 2시 30분, 도서관 3층, 창가 3번 좌석. 박성호 씨는 고개를 돌려 그 숫자를 흘깃 보았지만 아이는 수첩을 가렸습니다. 매일 기록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는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오후 3시 직원이 다시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수레가 아니라 청소 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와 아이를 보았지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담요 위에 잠깐 머물다가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도와주는 것과 책임지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있었고 그 선은 매일 같은 위치에 그어져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신문을 넘깁니다. 하지만 기사를 읽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글자들이 눈앞을 지나갈 뿐 내용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광고, 구인 광고, 할인 쿠폰, 그의 삶과 무관한 정보들이었습니다. 오후 3시 30분 열람실에 중학생 2명이 들어옵니다. 교복을 입고 가방에서 교과서를 꺼내 창가에서 세 자리 떨어진 곳에 앉았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아이도 언젠가 저런 교복을 입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가방에서 크레파스를 꺼냅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도화지 위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성호 씨는 아이의 손을 보았습니다. 크레파스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 종이 위로 선이 그어졌습니다. 집, 나무, 사람. 아이는 항상 같은 것을 그렸습니다. 오후 4시 박성호 씨는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었고 머리는 길어져 있었으며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그는 물로 얼굴을 씻었지만 거울 속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열람실로 돌아왔을 때 아이는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자리에 앉아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았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았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것이 자신과 아이를 그린 것임을 알았습니다. 오후 4시 30분 아이가 수첩을 다시 꺼냅니다. 새로운 줄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 그림 완성, 크레파스 8개 사용. 박성호 씨는 그 기록을 보며 아이가 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도서관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폐관 30분 전이라는 안내였습니다. 박성호 씨는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을 제자리에 꽂고 담요를 가방에 넣고 아이의 크레파스를 정리했습니다. 아이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접어 수첩 사이에 끼웠습니다. 오후 5시 30분 2사람은 도서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급식소까지는 걸어서 20분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었고 신호등 앞에서 같은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아이의 손을 잡고 걸었고 아이는 그의 걸음에 맞춰 걸었습니다. 길모퉁이에서 편의점 직원이 쓰레기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와 눈이 마주쳤지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보는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을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급식소 입구에 줄이 서 있습니다. 박성호 씨와 아이는 줄 끝에 섰습니다. 앞 사람의 등을 보고 배식구 쪽에서 들려오는 국자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줄은 천천히 움직였고 박성호 씨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배식 담당자는 얼굴을 보지 않고 밥을 퍼주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쟁반을 받았고 아이도 같은 자세로 자신의 쟁반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구석 자리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항상 앉는 자리였습니다. 식사 중에 아이가 수첩을 꺼냅니다. 박성호 씨의 손이 잠깐 멈췄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오늘 날짜 옆에 작은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급식소 방문 기록이었습니다. 그 옆에 메뉴도 적었습니다. 흰쌀밥,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박성호 씨는 숟가락을 들어 국을 떴고 아이는 수첩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쟁반을 반납구에 놓았습니다. 급식소를 나서며 박성호 씨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7시였습니다. 공원까지는 10분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성호 씨는 평소 자리에 벤치로 걸어갔고 아이는 그 옆에 섰습니다. 벤치 위를 손으로 쓸어 먼지를 털어냈고 가방에서 담요를 꺼냈습니다. 밤 9시 담요가 벤치 위에 펼쳐집니다. 박성호 씨는 아이를 먼저 눕히고 자신은 벤치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담요 위에 떨어지고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는 눈을 감았지만 잠들지 않았고 박성호 씨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무언가를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밤 10시 순찰차가 공원 앞을 지나갑니다. 박성호 씨는 그 소리를 듣고 몸을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박성호 씨는 다시 이완했고 아이의 담요를 고쳐 덮어주었습니다. 밤 11시 공원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갔고 상점들이 문을 닫았으며 가로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벤치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8회 동안 밤에 깊이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 박성호 씨가 눈을 뜹니다.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아이를 깨우지 않고 담요를 더 덮어주었습니다. 새벽 6시 아이가 깨어났습니다. 박성호 씨는 담요를 접기 시작했고 아이는 신발끈을 고쳐 묶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나 공원 수도로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고 손을 씻었으며 물을 마셨습니다. 오전 7시 편의점 앞에서 빵을 샀습니다. 박성호 씨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세었습니다. 1,000원짜리 빵 2개를 살 수 있었습니다. 아이와 하나씩 나눠 먹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빵을 한 입씩 뜯어 먹으며 도서관 개관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전 8시 도서관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성호 씨와 아이도 그 사이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각자 다른 이유로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자세로 같은 방향을 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도서관 문이 열렸습니다. 박성호 씨와 아이는 3층 열람실로 올라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제 앉았던 자리, 그 전날 앉았던 자리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가방에서 담요를 꺼내 옆에 두었고 아이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전 9시 도서관 3층 창가 3번 좌석. 아이가 새로운 날의 첫 기록을 남겼습니다. 박성호 씨는 신문을 집어들었고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보호기관 상담실에 박성호 씨가 다시 앉아 있습니다. 사흘 전과 같은 자리, 같은 의자였습니다. 아이는 복도 대기 공간에 남겨졌고 담당자는 모니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멈추지 않았고 박성호 씨는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기다렸습니다. 출생신고 기록이 없습니다.
담당자의 말이 짧게 떨어집니다. 박성호 씨의 시선이 흔들렸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추가 검색을 진행했고 박성호 씨는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출생, 등록, 보호자, 주소, 모든 항목이 공란이었습니다. 담당자가 다른 시스템으로 전환합니다. 화면이 바뀌고 새로운 검색창이 열렸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조회, 가족관계 등록부 조회, 외국인 등록번호 조회. 담당자는 각 항목을 클릭했지만 결과는 모두 해당 없음이었습니다. 8회 전 신고 내역을 확인 중입니다. 박성호 씨는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경찰서 민원실, 아기를 안은 채 새벽까지 기다리던 시간, 결국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던 결과. 그때 작성된 서류가 지금 화면 어딘가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그 서류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청 미아찾기 센터로 연결하는 중이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상담실에 울렸고 박성호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통화가 연결되고 담당자는 사건 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 번호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발견 신고는 접수되었으나 후속 조치 기록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그는 더 이상 박성호 씨를 보지 않았고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누락? 그 단어는 실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8회 동안 아무도 이 아이를 찾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담당자는 메모를 했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 메모를 볼 수 없었지만 담당자의 펜이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메모가 끝나고 담당자는 서랍을 열어 파일을 꺼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파일 안에서 오래된 서류 한 장이 나왔습니다. 복사본이었습니다. 발견 신고 접수 중이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 서류를 보았고 상단에 인쇄된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017년 12월 18일. 맞았습니다. 담당자가 서류 하단을 가리켰습니다. 발견자 인적사항이 불완전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씨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부분을 보았습니다. 이름은 있었지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공란이었고 주소도 기재되지 않았으며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당시 왜 인적사항을 완전히 제공하지 않으셨습니까? 박성호 씨가 입을 열려는 순간 담당자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호경위 진술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서류가 그의 앞으로 밀려나왔습니다. 발견 일시, 발견 장소, 발견 당시 상태, 신고 경위. 박성호 씨는 펜을 들었지만 첫 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8회 전 그날 밤 지하철 계단 아래에서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사람은 없었고 아기를 감싼 담요만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 담요를 집어들었고 아기는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문장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박성호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담당자가 화면을 다시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의료기록 조회 시스템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셨습니까? 박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당자는 병원 이름을 물었고 박성호 씨는 성모병원이라고 답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담당자는 병원 이름과 날짜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로딩 표시가 나타났고 박성호 씨는 그것을 보며 기다렸습니다. 몇 초 후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의료 기록이 있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에 긴장이 섞였습니다. 박성호 씨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지만 화면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담당자는 마우스를 움직여 기록을 열었고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의 표정을 보려 했지만 담당자는 무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보호자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은 공공보호시설로 이관됩니다. 담당자가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시설 배정 동의서였습니다. 박성호 씨의 손이 떨렸지만 담당자는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박성호 씨는 그 절차 안에서 선택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생 기록 부재 시 추정 생년월일로 등록이 진행됩니다. 화면에 새 창이 열립니다. 담당자는 마우스를 움직여 입력칸을 클릭했습니다. 하지만 클릭 이후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커서만 깜빡이고 있었고 담당자는 키보드에 손을 얹은 채 멈춰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가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 이름은? 하지만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 등록 이름은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박성호 씨가 8회 동안 불러온 이름은 이 방안에서는 효력이 없었습니다. 담당자가 프린터를 작동시켰습니다. 서류 몇 장이 나왔고 담당자는 그것을 스테이플러로 고정했습니다. 박성호 씨 앞에 놓으며 이 서류들을 검토하시고 다음 방문 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성호 씨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두꺼웠습니다. 적어도 20장은 되어 보였습니다. 첫 장 제목은 아동보호시설 입소 절차 안내였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 제목을 읽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담당자가 화면을 닫으려는 순간 시스템 알림창이 떴습니다. 추가 검색 결과가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담당자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고 박성호 씨는 그 화면을 보지 못한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알림창은 계속 떠 있었고 담당자는 클릭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담당자가 알림창을 닫았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 동작을 보았지만 무엇이 다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담당자는 다음 상담 날짜를 말했고 박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박성호 씨는 가방 속 서류를 만졌습니다. 종이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대기 공간에서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고 박성호 씨가 다가가자 수첩을 덮었습니다. 두 사람은 건물을 나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보호기관 평가실 복도에 박성호 씨가 서 있습니다. 아이는 안쪽 방에서 검사를 받고 있었고 복도 창문 너머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박성호 씨는 창틀에 손을 얹고 있었지만 밖을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복도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습니다. 아이가 들어간 지 25분이 지났습니다. 복도 끝에서 다른 보호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고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와 눈이 마주쳤지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숙인 채 계단으로 향했고 박성호 씨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30분이 지나고 방문이 열립니다. 평가사가 나와 박성호 씨를 불렀습니다. 그는 복도를 따라 걸어 작은 상담실로 들어갔고 평가사는 책상 위에 서류 몇 장을 놓았습니다. 검사 결과였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 서류를 보았지만 그래프와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인지 발달 수준이 또래보다 현저히 높습니다. 평가사의 말이 끝나자 박성호 씨의 손이 책상 모서리를 쥐었습니다. 높다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평가사는 그래프가 인쇄된 종이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기억력, 논리력, 공간 지각 능력. 모든 항목에서 아이는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평가사가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그 옆에 백분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98%, 96%, 99%. 박성호 씨는 그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평가사는 설명을 계속했고 박성호 씨는 듣고 있었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패턴 인식과 수리 능력이 두드러집니다. 박성호 씨는 아이의 수첩을 떠올렸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적히던 숫자들, 규칙적으로 배열되던 기록들, 그것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평가사는 추가 검사 권고서를 꺼내며 전문기관 의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조기 교육 기회가 중요합니다. 조기 교육. 박성호 씨에게 그 단어는 닿을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도서관 열람실 자리를 주었고 급식소 밥을 나눠 먹었으며 공원 벤치에서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은 그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가사가 박성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오래 머물렀습니다. 현재 보호 환경에서는 아동의 발달 잠재력이 충분히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그 말 속에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가 아이에게 해준 것들은 생존이었지 교육이 아니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입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변명도 해명도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가사는 그의 침묵을 확인하고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아동이 특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평가사가 메모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문제를 풀 때마다 수첩에 무언가를 기록하려 했습니다. 수첩이 없자 손가락으로 허공에 숫자를 그렸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기록하지 않으면 불안해했습니다. 평가사가 박성호 씨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동이 언제부터 이런 기록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박성호 씨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수첩을 들고 있었고 그 이후로 계속 기록해 왔습니다. 몇 살 때부터였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보호자가 이런 습관을 가르쳤습니까? 박성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가르친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스스로 배웠습니다. 도서관 책을 보며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며 혼자 익혔습니다. 평가사는 그의 대답을 메모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호 씨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평가사가 추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류에는 아이의 그림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검사 중에 그린 것이었습니다. 집, 사람, 나무. 하지만 박성호 씨의 시선이 멈춘 것은 그림 구석에 적힌 숫자였습니다. 숫자는 작았고 연필로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2017-1218. 박성호 씨는 그 숫자를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2017년 12월 18일. 아이를 발견한 날짜였습니다. 아이가 이 숫자들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평가사가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검사 중에 왜 이 숫자를 적었는지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 숫자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그 날짜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평가사가 다른 그림도 보여주었습니다. 그 그림에도 숫자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이었습니다. 2230. 박성호 씨가 아이를 발견한 시각이었습니다. 아이는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혹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동에게 발견 당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박성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그날 밤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물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박성호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평가사는 그의 침묵을 확인하고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추가 심리 평가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박성호 씨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가사는 동의서를 그의 앞으로 밀었고 박성호 씨는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명란 위에서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 아이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박성호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왜 그 날짜를 기억하고 있는지, 왜 그 시간을 그림에 적었는지 박성호 씨는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평가사가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추가 검사 일정을 잡겠습니다. 화면에 달력이 떴고 예약 가능한 날짜들이 표시되었습니다. 평가사는 마우스를 움직여 특정 날짜 위에 커서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클릭하지 않았습니다. 박성호 씨가 아직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추가 검사는 아동의 발달을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평가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는 거부할 수 없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 닿았지만 서명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도에서 아이의 발소리가 들렸고 평가사의 손은 여전히 마우스 위에 있었으며 박성호 씨는 펜을 쥔 채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추가 검사 요청 버튼이 화면에 떠 있었고 그것은 클릭되지 않은 채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 소리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10까지 세었을 때 그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서명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평가사는 그 모습을 보았지만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박성호 씨는 일어섰고 평가사는 동의서를 다시 파일에 넣었습니다. 다음 방문 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고 수첩을 펼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 수첩을 보았고 아이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두 사람은 계단을 내려갔고 건물을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밝았고 해는 아직 높이 떠 있었습니다. 보호기관 기록 보관실 앞에 박성호 씨가 서 있습니다. 담당자가 파일을 찾기 위해 안쪽으로 들어갔고 박성호 씨는 복도에 남아 문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반 위에 쌓인 서류 상자들, 연도별로 정리된 라벨들, 그 안 어딘가에 8폐 전 기록이 있었습니다. 보관실 안에서 서랍 여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담당자가 파일을 찾고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복도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복도는 좁았고 형광등 불빛은 차가웠으며 공기는 오래된 종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몇 분 후 담당자가 한 장의 종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발견 신고 접수 중이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고 상단에 인쇄된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017년 12월 18일. 그날 밤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적힌 내용 중 한 줄이 박성호 씨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발견 장소 인근 의료기관 성모병원 응급실. 박성호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그 병원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8회 전 아기를 안고 경찰서로 가기 전 먼저 들렀던 곳이었습니다. 아기의 체온이 낮았고 호흡이 불안정했기 때문입니다. 응급실 간호사가 아기를 확인했고 박성호 씨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담당자가 접수증을 다시 가져가며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사기 소리가 복도에 울렸고 박성호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복사가 끝나고 담당자는 복사본을 박성호 씨에게 건넸습니다. 당시 의료 기록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담당자의 말에 박성호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담당자는 전화기를 들어 병원 측에 문의를 시작했고 박성호 씨는 그 통화를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8회 전 기록, 신혼 미상영아, 응급 처치네요. 담당자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전달했고 병원 측은 확인 후 회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통화 중에 박성호 씨는 복도 창문 밖을 보았습니다. 저 멀리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성모병원이었습니다. 8회 전에도 저 건물은 같은 자리에 있었고 응급실 불빛은 밤새 켜져 있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담당자가 접수증을 다시 박성호 씨에게 건넸습니다. 병원 기록이 확인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씨는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주머니 속에서도 종이를 놓지 못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박성호 씨는 벽에 걸린 안내판을 보았습니다. 각종 절차 안내문, 연락처, 운영시간. 그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적힌 문구가 있었습니다. 모든 기록은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 문구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건물을 나와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 박성호 씨는 평소보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이는 그의 옆에서 수첩을 펼쳐 무언가를 적고 있었고 박성호 씨는 그 모습을 보았지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성모병원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그것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했지만 박성호 씨는 3층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1층 로비 의자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이도 옆에 앉았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고 사람들이 도서관을 드나들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주머니에서 접수증을 꺼냈습니다. 다시 펼쳐 읽었습니다. 발견 장소, 발견 시각, 신고자 인적사항, 그리고 병원 이름. 그는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지하철 계단에서 아기를 발견했을 때 주변은 어두웠고 사람은 없었으며 아기만 담요에 쌓여 있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병원으로 갔을 때 응급실은 붐볐습니다. 박성호 씨는 대기 번호표를 뽑았고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기는 그의 품에서 잠들었고 박성호 씨는 깨우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호출했을 때 그는 아기를 안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아기를 진찰했습니다. 체온 측정, 청진, 피부 상태 확인. 의사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체온이 조금 낮으니 따뜻하게 해주라고 했습니다. 박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담요를 더 두껍게 감쌌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간호사가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보호자 관계를 물었을 때 박성호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는 잠깐 그를 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류의 관계 미상이라고 기재하고 박성호 씨에게 서명을 요청했습니다. 박성호 씨는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아기를 안고 추운 밤거리를 걸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민원실 직원은 그를 보고 발견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박성호 씨는 접수증을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이가 그를 보았고 박성호 씨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다시 수첩을 펼쳤고 새로운 줄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보호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 기록 열람 가능하다는 통보였습니다. 박성호 씨는 전화를 끊고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고
박성호 씨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날 밤 박성호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누워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이 보였고 구름이 지나갔으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옆에서 자고 있었고 박성호 씨는 담요를 고쳐 덮어주었습니다. 병원 기록 열람 일정이 잡혔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 날짜를 수첩에 적으려 했지만 수첩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수첩을 빌려 적으려 했지만 아이가 수첩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박성호 씨는 주머니에서 접수증을 꺼내 그 뒷면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박성호 씨와 아이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걸어서 30분이 걸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박성호 씨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8회 만에 다시 온 곳이었습니다. 건물은 그대로였지만 입구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무기록실은 2층이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아이의 손을 잡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의무기록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박성호 씨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성모병원 의무기록실 앞 대기 공간에 박성호 씨가 앉아 있습니다. 담당자는 안쪽에서 기록을 출력하고 있었고 프린터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박성호 씨의 손은 무릎 위에 있었지만 손가락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무릎을 두드리는 소리가 작게 들렸고 박성호 씨는 그것을 멈추려 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옆 의자에 앉아 수첩을 보고 있었습니다. 펼쳐진 수첩에는 숫자들이 빼곡했고 아이는 그것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읽고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아이를 흘끗 보았지만 수첩 내용까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담당자가 나와 파일을 건넸습니다. 2017년 12월 18일 응급실 기록입니다. 박성호 씨는 파일을 받아들었지만 열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는 그 모습을 보며 잠깐 기다렸다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성호 씨는 혼자 남았고 파일은 그의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파일 표지에는 환자 정보란이 있었습니다. 이름란은 신원 미상 영아로 기재되어 있었고 보호자란은 공란이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 공란을 보며 8회 전 자신이 대답하지 못했던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보호자가 누구인지, 아기가 어디서 왔는지 그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파일을 무릎에 올린 채 박성호 씨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가 지나갔고 환자 한 명이 휠체어를 타고 지나갔으며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박성호 씨는 파일을 열지 않았습니다. 첫 장을 넘기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박성호 씨는 파일을 덮고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병원 직원이 지나갔고 박성호 씨는 다시 파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표지 위에 얹어진 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수첩을 덮고 박성호 씨를 보았습니다. 박성호 씨는 아이의 시선을 느꼈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다시 수첩을 펼쳤고 새로운 페이지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담당자가 다시 나왔습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십니까? 박성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담당자는 파일 열람 동의서를 확인하고 박성호 씨가 서명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기록은 외부 반출이 불가하니 이곳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성호 씨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첫 장은 응급실 접수 기록이었습니다. 내원 시각 23시 47분, 주증상 저체온 및 탈수, 보호자 동반 여부 불명. 박성호 씨는 그 시각을 기억했습니다.
지하철 계단에서 아기를 발견한 것은 그보다 1시간 전이었고 병원까지 걸어온 시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접수 기록 아래에는 접수 담당자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신고자, 발견 경위 설명 불충분. 추가 확인 필요. 박성호 씨는 그 메모를 읽으며 당시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떠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은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체온 35.2도, 맥박 약함, 피부 청색증 소견, 응급 처치 후 상태 안정. 하지만 그 아래 적힌 문장이 박성호 씨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보호자 신원 확인 필요, 사회복지과 의뢰 예정. 박성호 씨의 손이 종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사회복지과 의뢰. 그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었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병원을 나올 때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아기가 안정되었다고만 말했고 박성호 씨는 아기를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진료 기록 옆에는 담당 의사의 소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아 상태 양호, 특이 소견 없음. 그러나 발견 경위 불명확, 보호자 관계 미확인. 후속 조치 필요. 박성호 씨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후속 조치.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왜 진행되지 않았는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장을 넘기려는 순간 담당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박성호 씨는 손을 멈췄고 담당자가 다가왔습니다. 그 페이지는 열람 권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담당자는 파일을 가져가 특정 페이지를 빼냈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 페이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페이지 상단에 빨간 글씨로 제한 열람이라고 적힌 것만 흘끗 보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정상 일부 기록은 법원 명령 없이 공개가 불가합니다. 담당자가 파일을 다시 건넸습니다. 박성호 씨는 빠진 페이지가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그 페이지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남은 페이지들을 넘겼습니다. 투약 기록, 관찰 기록, 체온 변화 그래프, 숫자와 기호들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박성호 씨는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기가 안정되었다는 것, 위험하지 않았다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퇴원 기록에는 담당 의사의 서명이 있었고 그 옆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19일 새벽 2시. 박성호 씨가 아기를 안고 병원을 나선 시각이었습니다. 퇴원 사유란에는 보호자 요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 문구를 보며 자신이 요청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아기를 집에 데려가고 싶다고, 더 이상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그가 돌보겠다고 말했던 것을. 간호사는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박성호 씨는 아기를 안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파일 마지막 장에는 사후 관리 권고 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기 검진, 예방 접종, 영양 관리.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호자 연락처 요청 미응답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때 연락처를 주지 않았습니다. 주소도 전화번호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파일을 덮고 박성호 씨는 담당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담당자는 파일을 받아들고 빠진 페이지를 다시 끼워 넣었습니다. 그 동작을 보며 박성호 씨는 묻고 싶었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그 페이지에 적혀 있었는지, 왜 그것을 볼 수 없는지. 담당자는 파일을 서랍에 넣고 열람 종료 확인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박성호 씨에게 확인서를 건네며 필요하시면 법원 통해
전체 기록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지금은 볼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박성호 씨는 확인서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고 박성호 씨는 일어섰습니다. 담당자는 다음 방문자를 위해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박성호 씨와 아이는 의무기록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박성호 씨는 빠진 페이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왜 그것이 제한되었는지. 하지만 그는 법원에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자격도 자원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보지 못한 페이지에 대한 궁금증뿐이었습니다. 병원 현관을 나서며 박성호 씨는 멈춰 섰습니다. 8회 전 이 문을 나설 때도 같은 자리였습니다. 아기를 안고 추운 밤 공기를 맞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는 같은 자리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그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박성호 씨는 아이를 보았고 아이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을 떠나 거리로 나왔고 해는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보호기관 상담실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 봉투를 보고 있었고 담당자는 책상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봉투는 갈색이었고 모서리가 약간 구겨져 있었으며 테이프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박성호 씨도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상담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 소리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1, 2, 3, 4, 5, 10까지 세었을 때 담당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 측에서 추가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담당자의 말이 떨어지자 박성호 씨의 시선이 봉투에 고정되었습니다. 추가 자료? 그것이 무엇인지 담당자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박성호 씨는 봉투를 집어들었고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종이 몇 장 정도의 무게였습니다.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봉투를 손에 든 채 박성호 씨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다른 방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났으며 시계는 계속 흘러갔습니다. 봉투를 뜯는 소리가 상담실에 울렸습니다. 박성호 씨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고 테이프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으며 안에서 서류 몇 장이 나왔습니다. 첫 장은 병원 공문이었습니다. 담당자는 그것을 보지 않았고 모니터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공문 아래 첨부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의무기록실에서 보지 못했던 페이지였습니다. 상단에 제한 열람 도장이 찍혀 있었고 그 아래 문장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첫 줄을 읽었습니다. 산모 신원 미확인, 출생 전후 의료 기록 없음. 박성호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산모. 그 단어가 8회 만에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신원은 미확인이었고 기록은 없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다음 줄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영아 혈액형 AB형, 희귀 혈액 항원 보유. 박성호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희귀 혈액 항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는 아이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계속 읽었습니다. 해당 항원은 유전적 특성이 강하며 부모 중 1명 이상이 동일 항원을 보유할 가능성 높음. 박성호 씨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담당자는 여전히 화면만 보고 있었고 박성호 씨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DNA 검사 의뢰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라는 공란이었습니다. 검사 진행되지 않음, 보호자 부재로 인한 동의 불가 그 문장을 보며 박성호 씨는 8회 전 자신이 병원을 너무 빨리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DNA 검사 을에서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응급실 당직 간호사 진술 영아 발견자, 보호자 관계 설명 회피, 주소 및 연락처 제공 거부, 사회복지과 연계 필요성 제기되었으나 발견자 조기 퇴원 요청으로 미진행. 박성호 씨는 그 메모를 읽으며 당시 자신의 선택을 떠올렸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박성호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아기를 감쌌던 담요 사진이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 담요를 기억했습니다. 지금도 그의 가방 안에 있는 바로 그 담요였습니다. 사진은 여러 장이었습니다. 담요 전체 사진, 구석 부분 확대 사진, 그리고 특정 부분을 클로즈업한 사진. 박성호 씨는 확대 사진을 보았습니다. 담요 한쪽 구석에 작은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니셜 같기도 하고 기호 같기도 한 패턴이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가방을 뒤져 담요를 꺼냈습니다. 8회 동안 매일 사용해 왔지만 그 자수를 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니, 보지 않았습니다. 담요를 펼쳐 구석을 확인했습니다. 자수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희미해져 있었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담요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담당자가 고개를 들어 담요를 보았습니다. 박성호 씨는 사진과 실물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패턴이 일치했습니다. 담당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박성호 씨는 자수 부분을 손가락으로 만졌습니다. 자수는 실크실로 수놓아져 있었고 색은 흰색이었으며 담요 색과 비슷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성호 씨는 8회 동안 이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분석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수 패턴 분석 맞춤 제작 추정, 고가 원단 사용, 개인 주문 가능성 높음. 박성호 씨는 담요를 다시 보았습니다. 낡았고 색이 바랬으며 구석이 헤어져 있었지만 원래는 고급 제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정성 들여 만들었고 아기를 위해 준비했으며 그리고 버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추가 조사 필요, 경찰 미아 찾기, DB 연동 보류 중, 보류. 8회 동안 보류되어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아무도 이 아이를 찾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은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은 찾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담요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담당자가 봉투를 다시 가져갔습니다. 이 자료는 법적 절차 진행 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박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법적 절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는 봉투를 서랍에 넣고 잠금 장치를 걸었습니다.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작게 들렸고 박성호 씨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상담실을 나서며 박성호 씨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봉투가 들어간 서랍, 잠긴 자물쇠, 그 안에 갇힌 서류들. 복도를 걸으며 박성호 씨는 담요의 자수를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수놓았고 아기를 그 담요로 감쌌으며 지하철 계단에 두고 갔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왜 그랬는지 박성호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요는 지금 그의 가방 안에 있었고 8회 동안 아이를 덮어주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가방 끈을 조였고 아이의 손을 잡았으며 건물을 나섰습니다. 보호기관 대회의실에 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박성호 씨, 담당자,
그리고 아이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햇살은 테이블 한쪽을 밝게 비추고 있었고 먼지가 그 빛 속에서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가 서류 중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보호시설 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 말을 듣고 있었지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테이블 모서리에 손을 얹은 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나무가 보였고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입소 예정입니다. 담당자가 날짜가 적힌 통지서를 박성호 씨 앞으로 밀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것을 보았지만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사흘 뒤였습니다. 담당자는 추가 서류를 꺼내며 입소 준비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의류, 세면도구, 개인 소지품. 담당자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고 박성호 씨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가방 속 담요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이 개인 소지품에 포함되는지 그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는 설명을 이어갔고 아이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 서류들은 펼쳐진 채로 남아 있었고 박성호 씨의 손은 무릎 위에 있었습니다. 보호시설에서의 교육 프로그램과 발달 평가가 진행됩니다. 담당자가 시설 안내 책자를 펼쳤습니다. 사진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깨끗한 방, 정돈된 책상, 웃고 있는 아이들. 박성호 씨는 그 사진들을 보았지만 그 안에서 자신의 아이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은 모두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으며 같은 방식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책자를 다시 덮고 최종 동의서를 꺼냈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고 박성호 씨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동의서는 2장이었고 앞면과 뒷면에 빼곡하게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명이 필요합니다. 박성호 씨는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펜은 무거웠습니다. 실제로는 가벼웠지만 그의 손에서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서류 위로 펜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그의 옷자락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담당자는 그 모습을 보았지만 기다릴 뿐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8회 전 지하철 계단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에도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아기는 울고 있었으며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아기를 안아 올렸고 그 순간부터 8해가 흘렀습니다. 8회, 2920일, 7800시간. 입소 후에도 방문이 가능합니다. 담당자의 말에 박성호 씨는 시선을 들었습니다. 방문. 그 단어는 박성호 씨에게 낯설었습니다. 그는 8회 동안 아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깨우고 밤마다 재우고 끼니를 나눠 먹었습니다. 방문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담당자가 방문 규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사전 예약 필수, 한 번에 최대 2시간. 박성호 씨는 그 규칙들을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와 2시간을 보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이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 수첩을 보았고 아이는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오늘 날짜가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펜을 들었지만 쓰지 않았습니다. 박성호 씨도 펜을 들고 있었지만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가 시계를 보았습니다. 다음 상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계속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 서류는 여전히 서명되지 않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한 바퀴, 두 바퀴 돌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서류 위로 움직였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 손을 보았고 담당자도 보았습니다. 아이의 손가락이 서류 모서리를 만졌고 종이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것을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손은 서류 위에 얹어진 채 멈춰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입을 열려는 순간 박성호 씨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펜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담당자는 그 모습을 보았고 박성호 씨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수첩을 덮었고 두 사람은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성호 씨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다시 정리했고 파일에 넣었으며 서랍에 보관했습니다. 박성호 씨와 아이는 회의실을 나왔고 복도를 걸었으며 건물을 떠났습니다. 서류는 여전히 서명되지 않은 채 서랍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보호기관 현관 앞에 박성호 씨가 서 있습니다.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입소 확정 통지서와 시설 배정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의 옆에 서서 가방 끈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해는 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계단 아래로 내려가며 박성호 씨는 봉투를 가방에 넣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채로 걸었습니다. 아이는 수첩을 꺼내지 않았고 평소처럼 무언가를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고 신호등 앞에서 멈췄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지만 박성호 씨는 건너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안에 보이는 서류 상단에 도장이 찍혀 있었고 날짜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보호조치 확정 그 문구가 봉투 밖으로 살짝 보였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이 아니라 공원 쪽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가던 벤치가 보였고 박성호 씨는 그곳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옆에 섰다가 천천히 앉았습니다. 봉투는 박성호 씨의 무릎 위에 놓였고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이가 가방에서 담요를 꺼냅니다. 박성호 씨는 그것을 보았고 담요 구석의 자수를 떠올렸습니다. 8회 전 병원 사진 속에서 본 그 패턴이었습니다. 아이는 담요를 무릎 위에 펼쳤고 박성호 씨는 그 자수 부분을 만졌습니다. 손가락 끝에 실밥이 느껴졌습니다. 봉투 안에서 서류 한 장이 바람에 튀어나왔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것을 다시 밀어 넣으려 했지만 문구 일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법적 보호 종료 시까지 그 뒤 문장은 보이지 않았고 박성호 씨는 더 이상 읽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퍼를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봉투 모서리가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일어서서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박성호 씨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의 옆에서 같은 속도로 걸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았을 때 박성호 씨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벤치가 저 멀리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앞을 보고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아이의 손이 그의 옷자락을 잡았고 놓이지 않았습니다.